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도 못 들고 말도 못하더니 아버지 왔다고 감히 어디서 건방을 떨어? 시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흑, 죄송합니다. 흐느끼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내 딸 소영이의 것이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앞.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들려온 소리에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반찬 가방 하나 들고 손에는 휴대폰. 지갑을 안 챙긴 걸 깨닫고 되돌아온 길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돌아오길 정말 잘했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결혼한 딸을 만나러요. 딸 소영이와는 한 달 넘게 제대로 통화도 못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고 전화는 늘 지금 바빠요로 끝났죠. 결혼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어코 내려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냉장고 채울 반찬을 한가득 싸들고요.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 나물무침, 직접 담근 배추김치까지 텃밭에서 딴 상추도 한 봉지 넣었습니다. 우리 소영이 쌈 좋아하거든요. 남들은 24살 딸을 이렇게 챙기는 제가 주책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조금 특별합니다. 경계선 지능이라고 IQ가 70입니다. 남들에게는 장애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애인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 판단이나 사람 마음 읽는 것이 어려워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영이는 쉽게 속고 이용당하고 그런 아이입니다. 24년간 한시도 걱정을 멈춘 적 없었지요. 도어락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 도어락 비밀번호는 내가 직접 설치했죠. 결혼 전 딸 명의로 등기한 집, 공증도 계약도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챙겼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제발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흑흑. 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계속 반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면 뭐해?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 집에서 내 딸이 무릎 꿇고 울며 빌고 있었습니다. 삐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중앙. 소영이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으며 빌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깨는 흐느끼며 떨리고 있었죠. 그 앞에 서 있는 시아버지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 소리 지르고 있는 바람에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더군요. 이 모자란 것이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젠 하다못해 아버지 찾아온다고 대드네. 거실 뒤편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며 비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을 피할 뿐. 소영이는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저녁 준비 다 하고 나면 안 될까요? 아버지 계실 때는 제게도 예의 지키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 애에게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죄였던 겁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딱 멈췄습니다. 사돈어른 가신 거 아니에요? 왜 다시 왔어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남의 집 도어락을 함부로 열고. 이 집 제가 딸 사준 겁니다. 결혼 전에 제 딸 앞으로 등기해 준 집이고 도어락 비밀번호는 제가 설치했습니다. 들어올 권리도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나는 딸에게 다가가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아빠가 왔다. 딸은 고개만 끄덕이며 계속 흐느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사돈이긴 해도
나도 집안 어른 아닙니까? 아니죠. 방금 전에 제 딸을 울리신 분이죠. 그게 그냥 훈육이었어요. 모자란 애는 말을 강하게 해야 해요. 지금 다시 말씀해 보시죠. 모자란 애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눈을 마주치자 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위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놀란 눈빛이 아니라 들켰다는 표정이 먼저였습니다. 아버님, 다시 오실 줄은. 너는 아내가 무릎 꿇고 우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한 거니?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조금 화가 나셔서 그런 거예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원하지 않았죠. 그저 일어섰고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영아, 지금 당장 짐 싸. 우리 집으로 간다. 지금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화가 나셨어요. 괜찮아. 아빠 믿어. 지금 당장.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울음이 그치지 않았지만 단호함이 담긴 제 목소리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돈, 지금 이건 무례합니다. 우리 아들과 살고 있는 며느리를 이렇게. 이 일 그냥 안 넘어갑니다. 누가 되든 간에 제 딸을 울린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할 겁니다.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어쩌시겠다고? 꼴랑 공무원 퇴직하고 텃밭이나 키우고 있는 당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고 온 지갑을 챙기고 딸이 가방을 들고 나오자마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이의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땐 말씀 나눌 게 많겠네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내 정체를 모른 채였습니다. 나를 그저 퇴직한 뒷방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딸은 계속해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요동쳤습니다. 만약 오늘 지갑을 두고 오지 않았다면? 다시 와서 진실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학대는 얼마나 더 계속되었을까? 소영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눈물이 마르면서 오랜만에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서울행 KTX 안. 소영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전역을 빠져나가는 열차. 차창에 비친 딸의 빨갛게 부어오른 눈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딸을 안방에 재우고 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기포트를 올리고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그건 아내가 떠나기 전 가끔 감기 기운 있을 때 해주던 방식이었지요. 뜨거운 물에 생강 5쪽, 대추 3개, 꿀 2스푼. 그때도 이렇게 끓이면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문득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고아였지만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지요. 처가에서 결혼을 반대했지만 법대 나온 제가 검사가 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영문과를 나온 아내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이 되었죠. 정말 꿈이 가득하고 미래가 무서울 게 없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소영이가 태어난 후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발달 상태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다른 엄마와 달리 아이를 귀찮아했지요. 원래부터 외국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아내에게 아이는 계획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가지지 말자고 했잖아. 내 커리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아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간절한 마음에 못 이겨
아이를 낳기로 했지요. 고아였던 제게 핏줄이란 그냥 자식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이건 그냥 바보라는 거잖아. 이 아이 발달이 또래보다 많이 늦어요. 낮에 갔던 병원의 의사 말에 아내는 숨이 턱 막힌 듯 진단서 위에 쓰인 단어를 바라봤습니다. 발달 지연, 정밀 검사 및 추후 경계선 지능 의심. 아내가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딸을 두고 바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그토록 가볍게 말이죠. 병원에서 진단서를 펼쳐보던 아내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IQ 70이라는 숫자 앞에서 아내는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학습이 느리고 상황 판단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의사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여행 가방에 옷부터 화장품, 서류들을 막 담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의 눈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삶이 그려져 있는 듯 했습니다. 애 낳자마자 일도 줄였는데 나 망하게 하자는 거야? 미국 본사 발령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는데 나는 못 키워. 알아서 해. 아내는 나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 사랑은 했는데 병신까지 사랑할 자신은 없어.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 그 말이 내 안에 정으로도 미움으로도 남지 않고 검은 돌덩이처럼 박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내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로 이혼했고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결혼했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나는 아이를 안고 처음엔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의 퇴근 후 회식은 사라졌고 사건 기록 대신 요리법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밤새 조서를 검토하던 대신 소영이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인사하는 법을 연습시켰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내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죽어라 일했고 승진도 빨랐지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강력부 검사로서 수많은 살인자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재판은 항상 집에 있었어요. 내 딸의 미래를 지키는 재판. 이 세상에 소영이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퇴근길에 떡볶이 사주고 숙제 도와주고 매일 같은 말을 20번씩 설명해도 참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2배로 느리게 배우는 소영이 때문에 학교 상담실 문턱이 달았지요. 특수반은 아니지만 늘 보충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24년. 이상하게도 내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소영이가 나를 키운 거였죠. 매일 아침 아빠,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말하던 순수한 미소.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빠도 사람이니까라고 위로하던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차갑던 검사의 가슴에 인간다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다 혼나요. 말 더듬는 소영이의 눈빛은 세상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주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냥 웃고 넘겼지요. 그 순수함이 도리어 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직업훈련소에서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손으로 하는 일은 느려도 정확했으니까요. 그러다 동네 베이커리 사장님이 소영이를 고용해 주셨습니다. 빵 포장하고 진열하고 간단한 계산을 돕는 일.
소영이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애는 그 순한 눈으로 무릎 꿇고 울며 빌고 있었습니다. 생강차를 들고 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소영이는 잠에서 깬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아직도 시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듯한 목소리.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빠야. 여기 우리 집이야. 아, 맞다. 집이구나. 서울. 흐릿한 눈빛이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 서대문구의 작은 언덕배기와 가로등 불빛이 보였을 겁니다. 차 마실래? 생강차. 네, 감사합니다.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목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딸의 손목에 있는 멍을 가리켰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가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나봤는지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항상 같은 변명.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소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왜 다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질문이 24년 동안 수백 번은 나왔을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다 못 알아들어. 대신 너는 마음을 알아듣잖아. 바보 같죠?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아니야. 넌 착한 거지. 그런데 시아버지는 모자란 것, 바보라고 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자기보다 착한 사람을 볼 때 오히려 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내가 모자란 게 아니야. 침대 옆 탁자에는 소영이의 어릴 적 사진이 있었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베이커리 첫 출근 날. 그 사진들을 보며 내 마음속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이제 좀 자렴. 내일부터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볼 거야.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요? 내 눈빛이 달라졌는지 소영이가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표정을 읽는데 아주 능숙해. 그게 내 직업이었으니까. 검사 맞죠? 그래. 근데 시댁 식구들은 아빠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인 줄 알아. 아무도 검사였던 거 몰라요. 그게 지금부터 중요한 거란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공직에서 정년 퇴직한 평범한 아저씨. 그런 말 들었을 때 시댁 식구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결혼할 때 나는 의도적으로 내 경력을 감췄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 검사라는 이력이 때로는 상대방을 위축시키곤 했으니까요. 텃밭 가꾸는 평범한 퇴직 공무원으로 소개했습니다. 정년 후 5년은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개업을 생각했던 나의 소박한 계획. 그 계획 속에 딸의 결혼은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아무도 널 울리지 못해. 아빠가 약속할게. 나는 거실로 나와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검사 시절 사용하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첩, 명함들, 그리고 검찰청 배지가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기념품으로 받은 것이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범죄자들을 추적했던 검사의 눈과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내린 첫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별을 바라봅니다. 텃밭을 가꾸고 여행도 다니며 쉬려고 했던 내 소박한 꿈은 잠시 접어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언제나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란 게 그렇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아침 일찍 출근했던 습관이 몸에 밴 거지요.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나도 눈을 떴습니다. 소영아, 뭐 하는 거야? 식사 준비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국. 말을 하다 딸이 멈췄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워 하더니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아, 맞다. 집이구나. 이런 순간들이 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고 습관대로 움직이는 소영이의 특성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이 다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고 밥을 데우고 텃밭에서 따온 열무로 김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꺼냈습니다. 60대가 되니 이런 소박한 아침이 가장 행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다지만 우리 세대는 밥을 먹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1년 전 봄날이었지요. 소영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어색하게 거실에서 있었습니다. 아빠, 얘기할 게 있어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요. 남자친구 생겼니? 소영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마친 것 같았습니다. 네. 민수라고. 길 건너 정비소에서 일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딸은 지난 23년간 단 한 번도 남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도 거의 없었고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남자친구라니. 어떻게 만났어? 언제부터 만났어? 베이커리 근처 정비소에서 만났어요. 제가 자주 지나가거든요. 그날 넘어져서 아이스크림 쏟고 그날 밤 딸은 마치 초등학생처럼 신나게 민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항상 웃어주는지, 다른 사람들이 놀려도 화내지 않는지, 소영이의 느린 말에도 끝까지 들어주는지. 며칠 후 민수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이가 처음으로 집에 데려온 남자친구. 나는 텃밭에서 가장 잘 자란 상추를 따고 손수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만난 민수는 생각보다 후덕한 청년이었습니다. 소영이보다 1살 많았지만 말투나 행동이 어른스러웠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정비소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아버님, 소영이는 정말 순수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맑은 사람 없어요. 민수가 소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렇게 보였지요. 민수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버지는 정비소 사장이세요. 어머니는 아버지 일 도와주세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소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거니? 네, 아빠. 민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소영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좋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소영이의 경계선 지능을 알고 있단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성격을 말한 걸까요? 소영아, 너 민수 부모님도 만나봤니? 아직이요. 곧 만날 거예요. 민수가 소개시켜준대요. 그 후로도 몇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민수가 무슨 꿈이 있는지, 왜 정비소에서 일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소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깊은 대화를 못했던 거죠. 한 달 후 민수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김 씨 부부는 생각보다 격식을 차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김준호 씨는 자신을 정비소 사장이라고 소개했고 박미숙 씨는 조용하게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년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텃밭이나 가꾸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요. 김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얕은 관심에 만족한 듯 했지요.
대신 소영이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영 씨,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저축은? 불편한 질문들이었지만 어색한 자리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도 조금 특별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려서. 김 씨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암시하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비기술 배운 이야기를 하던 아이가 어떻게 특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저 사돈의 겸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김 씨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작은 정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부부가 운영할 중고차 매매장을 차려주고 싶어요. 민수와 소영이가 함께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게요. 대전이라 좀 멀지 않나요? 요즘엔 교통이 좋아서 금방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죠. 내 마음 한구석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했고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 날 소영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베일을 제대로 쓰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다가가 베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수십 번 연습했는데도 중요한 순간이면 늘 잊어버리는 소영이. 그래도 그날만큼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민수한테 뭐라고 말할 거니? 멋지다고. 그리고 사랑해요라고요. 또, 평생 지켜줄게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우리 소영이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오히려 지켜줘야 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김 씨가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부터 한 가족이네요. 이제 우리가 소영이도 딸처럼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옛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딸이 질문했습니다. 아빠는 왜 검사 출신이라고 안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요? 글쎄다. 사람들이 어떤 직업 가졌느냐에 너무 의미 부여하는 게 싫었나 봐. 그저 평범한 공무원 출신이라고만 했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계하는 거지요. 소영이의 시댁이 될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려가 지금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결혼식 날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뻤단다. 웨딩홀에서 신부 소영이의 미소는 정말 환하게 빛났습니다. 결혼식 후 소영이 부부는 바로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집을 빼서 제가 살 작은 집을 전세로 얻고 대전의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지요. 집 구할 때도 시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기가 알아보겠다며 내가 직접 가보는 것은 말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대전에 내려가서는 어땠어?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매매장 오픈 준비한다고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민수랑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매장 준비하느라 밤늦게 끝나니까 편의상 잠시 같이 지내자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민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처음엔 소영아 사랑해라고 했는데 나중엔 이것도 못해? 라고. 시아버지도 점점 화를 많이 내셨고
신체적인 폭력은 언제부터였어? 소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더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에는 여러 개의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옅어졌지만 어떤 것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실수했을 때만 그랬어요. 서류 잘못 정리하거나 계산 틀렸을 때. 누가? 민수가? 아니면 시아버지가? 시아버지요. 민수는 그냥 지켜봤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소영아, 아빠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시아버지가 이런 건 가족 내부 일이니까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 심장이 약하니까 걱정할까봐. 심장이 약하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었겠지요. 젊은 시절 마라톤을 뛰던 내가 심장이 약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도 많이 빌려달라고 했어요. 매매장 준비한다고. 얼마나? 처음엔 3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통장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소영아, 오늘 인터넷 뱅킹 좀 확인해 볼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 번호는 소영이의 생일입니다. 화면이 떴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출 잔액 7천만 원. 소영아, 이게 뭐지? 소영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 난 그렇게 많이 빌린 적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수가 저지른 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제적 착취, 사기였습니다. 아마도 소영이를 내 곁에서 떼어놓은 이유도 이것이었겠지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에서 소영이를 착취하기 위해서. 거기다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점점 딸의 메시지는 짧아지고 뒤로 갈수록 대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너 핸드폰 어디 있어? 시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너는 어차피 못 쓰니까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아, 혹시 다른 기억나는 일 있어? 특별히 이상했던 거. 딸은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여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라면서 다른 문서에도 서명하라고 했어요. 보험인가? 뭔가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내 딸 명의로 대출을 빼서 어디에 쓴 건지, 주식에 쓴 건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금액이 사라진 건 확실했습니다. 아빠, 나 큰일 났어요. 소영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 밑에서 학대받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소영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요? 그 많은 돈. 걱정하지 마. 법이 우리 편이야.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강력부 검사 시절 사용하던 수사 노트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낸 모든 증거를 기록할 거야. 그리고 내일 대전에 다시 가볼 거야. 아빠, 무서워요. 이번엔 달라. 아빠가 너를 지키기 위해 가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검사 시절 중요한 수사를 앞두고 늘 깨던 시간이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정장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늘어난 60대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강력부 검사처럼 날카로워졌죠. 거실로 나오니 소영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쫓아와서 소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제 정장 차림을 보고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러 가볼게. 저 혼자 있기 무서워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가는 게 효율적이지만 소영이를 이 상태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같이 갈까? 네. 근데 무서워요. 시댁에서 만나면 어떡해요? 만나지 않게 조심할 거야. 그냥 필요한 증거만 가져오는 거야. 소영이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KTX. 소영이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가끔 갑자기 시아버지는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영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 집에 CCTV 있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현관에요. 누가 설치했는지 기억나? 아빠가 이사할 때. 맞습니다. 제가 소영이 결혼 선물로 홈 시큐리티 시스템을 설치해 줬었지요. 기본적인 현관 CCTV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민수가 핸드폰으로 봐요. 컴퓨터로도 볼 수 있니? 네. 비번은? 기억 안 나요. 소영이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제 생일. 소영이는 항상 모든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로 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이 편했으니까요. 인천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가 막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멀리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운이 좋게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수, 그리고 모르는 남자까지. 혹시 그 사람 알아? 소영이는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수 동생. 지우라고 해요. 그 사람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어디서 자는데? 우리 방에서.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요. 분노가 차올랐지만 진정시켰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소영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못 가요. 시아버지가, 민수가, 소영아, 지금 그 사람들은 없어. 괜찮아. 아니에요. 집에 있을지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가볼게. 넌 여기서 기다려도 돼. 아빠 혼자 가면 더 무서워요. 소영이가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소영이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려 3번이나 틀렸습니다. 4번째 시도에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대답 대신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 토했습니다. 집이 주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등을 쓸어주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현관에 신발을 벗지 않고 쇼핑백에 담아서 들고 들어갔습니다. 검사 시절 수색할 때의 습관이지요. 집안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물건들, 사진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영아,
내 물건들은 어디 있니? 손가락으로 작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소영이의 모든 물건이 쓰레기처럼 던져져 있었습니다. 옷, 책, 신발,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마치 소영이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컴퓨터는 어디 있니? CCTV 영상 확인해 보자. 저기요. 거실 구석에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홈 시큐리티 앱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영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이전 날짜들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소리 들려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조용히 해. 누군가 오고 있어. 소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끄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USB에 영상 몇 개만 급히 복사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무언가는 확보해야 했습니다. 어디 숨을 수 있을까? 소영이는 대답 못하고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방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로 나가자. 창문을 열고 소영이를 먼저 밀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빨리 창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히진 않았습니다. 작은 틈이 남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 숨은 우리는 숨도 못 쉬고 기다렸습니다. 소영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돌아온 걸까요? 창문 틈으로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위는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형, 서류 못 찾겠어. 아버지가 빨리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자 민수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반쯤 열린 창문에 머물렀습니다. 창문이 왜 열려 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비상계단을 한층 내려갔습니다. 소영이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계단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딸을 거의 들다시피 했습니다. 민수가 창문을 열고 내다봤지만 다행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5분 이상 그 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계속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가자. 겨우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소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쟁이라. 아니야. 정상적인 반응이야. 겨우 확보한 USB 하나. 그리고 소영이의 방에서 급히 꺼낸 일기장 한 권. 충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시작점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소영이는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 틈에 확보한 USB를 노트북에 꽂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시아버지가 소영이의 팔을 비틀며 벽에 밀쳐붙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민수의 동생이 소영이를 앉혀놓고 서류에 서명하게 강요하는 장면. 심지어 민수도 옆에서 빨리 사인해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꺼낸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맞았다.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민수가 달라졌다. 더 이상 웃지 않는다. 지우가 또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다. 뭔지 모르겠다.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렸습니다. 검사 시절 어떤 잔혹한 범죄 현장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내 딸의 작은 외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잠에서 깬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바보예요? 아니, 소영아. 넌 바보가 아니야. 근데 왜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해요? 세상에는 남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착하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소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법이 저를 지켜줄까요? 그럼.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소영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나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일기장, 그리고 소영이의 증언.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조종합매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김준호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불만 사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매매 대금 사기, 허위 광고, 강압적 계약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김준호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8년 전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수법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소영이를 노렸던 겁니다. 경계선 지능이 있어 쉽게 속일 수 있고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게다가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퇴직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소영이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봤습니다. 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확실히 지켜줄게. 서재로 돌아와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태수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법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법복을 입을 때가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법의 권위를 다시 가져올 때가 왔습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정의를 위해서 일주일 후 대전행 KTX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소영이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어젯밤 그 아이의 악몽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시아버지, 제발 때리지 마세요. 잠결에 흐느끼는 소영이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트라우마는 남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초임 검사 시절 열차를 타고 지방 출장을 다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며 그 열정은 현실과 타협하고 제도에 길들여지고 마침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딸을 위한 정의,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이런 구식 장비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하지만 강력부 검사 시절 늘 가지고 다녔던 습관이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지만 아날로그 녹음은 원시적이지만 확실했으니까요. 주머니 안에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SD 카드도 있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확보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 정조 종합 매매에 대한 자료들, 8년 전 사기전과 기록, 소영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추적 내역.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대면뿐이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소영이의 집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회사 정조 종합 매매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내려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허름한 상가 1층에 자리한 정조 종합 매매. 중고차 매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직원이 화사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고차 찾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김준호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혹시 미리 약속하셨나요? 가족 일로 왔습니다. 김태수라고 전해주세요. 여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래요. 사무실은 전형적인 중고차 매매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벽에는 고객 감사장들과 직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회의 테이블에는 차량 관련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김준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갑자기 웬일이세요? 소영이는요? 소영이는 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민수가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소영이를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좋겠군요. 김준호는 잠시 긴장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돈이니까 당연히 아끼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고 개인적인 얘기라. 김준호는 잠시 주저하더니 직원들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세요.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소영이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입니다. 7천만 원. 그리고 이건 소영이 계좌에서 정조 종합 매매로 입금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건 김 사장님 개인 계좌로 옮겨진 금액입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건 다 소영이가 알고 동의한. 이건 CCTV 영상입니다. 녹음기를 켜고 USB를 꺼냈습니다. 소영이가 폭행당하는 장면, 협박받는 장면, 강제로 서명하는 장면. 김준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요? 그딴 증거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당신 딸이 얼마나 멍청한지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요? 그런 바보 같은 딸 둔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죠.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에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도 괜찮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약한 자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애니까요. 돈만 보여주면 모든 걸 알아서 사인하고 순진해서 좋아요. 난 잘못 없어요. 김준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김 사장님은 소영이가 바보라서 이용하기 쉬웠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아니면 왜 우리 아들을 그런 애랑 결혼시키겠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순진하고 판단력 없는 사람, 부모 재산 물려받을 사람.
딱 좋은 표적이었죠. 그렇군요.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사기라니요. 그냥 비즈니스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 딸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평생 누군가 뒷바라지해줘야 할 텐데 우리가 좀 이용한다고 뭐가 어때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뭐,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어떤 공무원이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김태수였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라고요? 네. 30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사기꾼들, 강도들, 살인자들,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지요. 특히 경제범죄에 관해서는 나름 전문가였습니다. 김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자백도 포함해서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기 의도, 범행 계획,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이용했다는 자백까지. 김준호는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빨랐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것뿐 아니라 여러 복사본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이제야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사돈, 이러지 맙시다. 우리 대화로 풀어요. 대화요? 내 딸이 울 때는 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실수였어요. 솔직히 좀 과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경찰에 가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당신 가족이요? 내 가족은 이미 당신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김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거만하고 위압적이던 그가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이자까지. 아니, 2배로 돌려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든지 말씀하세요. 뭐든 할게요. 나는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세요. 사과요? 네. 진심으로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감수하세요.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미 서류는 검찰에 제출했으니까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소환장이 갈 겁니다. 이미 충분하지만 이것도 추가 제출해야겠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검사 생활 30년이면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범죄부에 있는 박 검사는 제 후배죠. 사건을 직접 맡겠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김준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없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제안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할게요. 뭐죠? 앞으로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현관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내 아버지와 할 얘기가 있어서.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어디 있어요? 사위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심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내가 그걸 궁금해할 자격이 있을까? 아버님, 그게 무슨...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 그리고 너도 각오해. 공범으로 조사받게 될 테니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은 법정 준비를 위해 또 바쁜 하루가 될 테지만 오늘만큼은 쉬고 싶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검사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기념품으로 받은 것이죠. 이제 그 배지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그 정의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김준호와 민수 그리고 그의 동생 지우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폭행, 강요, 금융범죄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지요. 판결문에는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한 점이 특히 가중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소영 씨의 경우는 단순한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심리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이 겪는 상처는 일반인보다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6개월.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소영 씨가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 후 계획했던 변호사 개업은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서울 근교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 넓은 마당이 있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소영이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새 집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지 3달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검사였습니다. 제 후배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지요. 선배님 근황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소영 씨도 보고 싶었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검사는 김준호의 사기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나 고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 검사님, 이번 일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복지부에서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거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배님께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면 어떨까 해요. 경험도 있으시고 법조계 지인들도 많으시잖아요. 박 검사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변호사 개업 대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소영이와 함께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민수 이제 생각 안 나요. 가끔 꿈에 나오지만 이제 안 무서워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리고 아빠, 나중에 제과점에서 일하고 싶어요. 집 근처 빵집에서 알바생 구한대요. 소영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딸이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일 같이 가볼까? 소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한편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계선 지능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30년간의 법조인 경험을 살려 소영이처럼 세상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빠, 그 센터에 나도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가장 중요한 상담원이 될 거야. 나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소영아, 너는 경계선 지능이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소영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서로를 지키는 한 빛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가장 소중한 진실을 배운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